나는 병자다. 나는 악인이다. 1864년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20년 뒤 1980년대부터 미국의 심리학자 페니 베이커는 우울증 환자들의 언어를 분석하여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1인칭 단수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며 부정적인 감정 단어보다 나라는 단어의 빈도가 우울증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니 베이커는 대명사, 관사, 전치사와 같은 기능어가 우리의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심리적인 지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을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라는 작품에 적용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읽기죠. 물론 독백체 수기라는 형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나라는 단어의 과잉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서간문이나 일기 이런 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페니 베이커의 관점은 단순히 나라는 단어의 빈도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언어 패턴, 예를 들어서 타인을 지칭하는 대명사, 그리고 행동 동사, 자신을 반추하고 있는 인지적인 패턴, 이런 것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런 언어 사용 패턴을 본다는 것이죠.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독백체 수기의 언어 구조. 이 소설은 독백체의 수기라는 점에서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런 글의 형식상 당연한 것입니다. 페니 베이커가 주목한 것은 나라는 단어의 절대적인 빈도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이런 탐구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언어에서 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 즉 주위의 초점이 외부의 세계나 타인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수렴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패턴과 함께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의 화법입니다. 지하생활자는 형식적으로는 여러분, 당신들은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독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지하생활자가 호명하는 여러분, 당신 이런 말은 실제 타자라기보다는 자신의 거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라고 하면서 그가 상상한 타자의 목소리와 대화를 하는데요. 자신이 상상한 독자의 비난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자기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둘로 나누어서 비난하는 자와 변명하는 자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페니 베이커에 따르면 너라는 단어는 자신의 외부에 관심을 쏟는 것이며 외부의 대상을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력 관계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너라고 호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나로 수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과잉과 행동의 부재. 지하생활자는 자신의 병을 의식의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그의 지하실은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 끝없는 자기 성찰의 미로에 가깝습니다. 페니 베이커는 거울 앞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거울 앞에 피험자들은 거울이 없을 때보다 나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하생활자의 지하실은 하나의 거울 방입니다. 그는 외부 세계로부터 물러나 자신만을 응시하는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페니 베이커는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는 단어를
적게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주의의 방향이 어떤 과업으로 향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지하 생활자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관찰의 포로가 되어버리죠.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면 복수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지하실에서 상상만 할 뿐입니다. 일부에는 우리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나오는 우리는 생각이 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수사적인 장치입니다. 그의 독백은 추상적 관념으로 가득합니다. 구체적 사건, 사람, 장소 이런 게 희박합니다. 우울한 반추와 인지적 단어의 과잉.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지하 생활자는 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다, 알다, 판단하다, 이해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같은 인지적인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페니 베이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럴 때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인지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다만 건강한 분석적 사고와 우울한 반추적 사고는 다릅니다. 전자는 문제를 범주화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해 해결에 도달합니다. 후자는 고통을 설명하려 하지만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같은 생각을 무한히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오히려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페니 베이커의 책에도 나오는데요. 어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라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과 우울을 쉽게 극복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과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질문만 계속 던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지하 생활자는 후자에 속하겠죠. 2 곱하기 2는 4라는 논리의 폭력성을 논합니다. 인간이 단순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며 때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논리는 적절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같은 원을 무한히 돌 뿐이죠. 서문에서 밝힙니다. 이 수기의 저자와 수기 자체는 꾸며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하 생활자는 리얼리즘적인 인물이라기보다 관념의 화신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인간은 오히려 행동할 수 없다라는 명제를 극단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대명사 체계의 확장. 이부는 일부와 대조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시간적인 배경, 24살 때, 장소, 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동창 즈베르코프, 시모노프, 친구들, 그리고 맵춘부 리자. 페니 베이커의 글쓰기 스타일 분류로 보면 이것은 서사적 사고 스타일의 출현처럼 보입니다. 서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다양한 대명사와 과거 시제 동사를 사용합니다. 접속사도 많이 사용하고요. 세상을 이야기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사회적인 기술과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2부에는 그들, 그녀가 등장하고 과거 시제로 사건이 서술됩니다. 지하 생활자가 자신의 의식 감옥에서 벗어나 타자와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동창회 장면, 언어 동기화의 실패. 지하 생활자는 옛 동창 즈베르코프의 송별회에 억지로 참여합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끼어듭니다. 이 장면은 페니 베이커의 LSM, 언어 스타일 매칭이라고 합니다. LSM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습니다. 페니 베이커는 사람들은 서로 호감을 느끼거나 협력할 때 상대방의 기능어 사용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LSM이라는 것은 어떤 대화를 할 때 기능어,
기능어라는 것은 대명사,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인데요. 내용을 담은 단어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담은 단어들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 그래서 기능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사람들 간에 기능어를 쓰는 방식이 유사하다. 이런 유사성을 측정해서 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능어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관계의 질도 높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죠. 동창회에서 친구들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너와 나라는 의미의 우리로서 특정한 사람과 내가 같은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지하 생활자는 이 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는 집단의 리듬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지하 생활자 스스로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그들을 경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는 다시 나로 가득 차고 그는 타인의 언어 패턴과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홀로 자리를 뜹니다. 리자와의 만남, 우리로서의 실패한 도약. 동창회 후 지하 생활자는 매춘업소로 갑니다. 리자라는 젊은 여성을 만납니다. 그는 리자에게 긴 설교를 늘어놓습니다. 매춘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녀가 어떻게 늙고 병들어 버릴지 상세하게 묘사하죠. 이 장면에서 지하 생활자는 처음으로 너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너는 지금 젊지만 너가 나이 들면 너의 인생은 페니 베이커에 따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나를 적게 쓰고 너 혹은 당신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지하 생활자는 이 순간 리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는 설교자이고 리사는 듣는 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관계라기보다는 지배의 언어에 가깝죠. 그는 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리자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며칠 후 리자가 그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의 말에 진심으로 감동받았고 그를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죠. 이는 지하 생활자에게는 우리를 형성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페니 베이커는 치유가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글쓰기 첫날에는 나에 매몰되어 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우리와 같은 타인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늘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아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사건을 객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자는 그에게 이 가능성을 제공하는 인물이죠. 그녀는 그의 초라함을 알면서도 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모욕의 악순환, 나로의 퇴행. 그러나 지하 생활자는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리자가 그의 초라한 방을 보고 하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목격한 순간 그는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리자를 공격합니다. 그는 리자에게 자신이 한 설교가 모두 거짓이었으며 단지 그녀를 가지고 놀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리자에게 돈을 건네며 그녀를 다시 매춘부로 격하시킵니다. 이 장면의 언어는 다시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내게 거짓말을 했어. 나는 너를 모욕하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리자는 말없이 돈을 놔두고 떠납니다. 지하 생활자는 그녀를 쫓아 거리로 나갑니다. 멈춰 섭니다. 다시 지하실로 돌아갑니다. 나의 감옥으로. 치유 불가능성의 형식. 페니 베이커는 표현적 글쓰기를 통한 치유를 연구한 학자죠.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단 15분씩 며칠간 쓰는 것만으로도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의사 방문 횟수가 감소한다. 핵심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논리적인 서사로 재구성하고 자아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건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지하 생활자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고 있죠.
그러나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하 생활자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2부에서 일시적으로 그들과 그녀가 등장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시 나로 수렴합니다. 동창회의 이야기는 나를 모욕한 그들의 이야기가 되고, 리자와의 만남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그녀의 이야기가 되죠. 모든 타자는 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는 인지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진정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왜냐하면은 설명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것이고, 이해하다 라는 말은 통찰이 아니라 자기 변명에 그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페니 베이커가 강조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건을 객관화하는 단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지하 생활자에게는 사회적 맥락이 없습니다. 그는 지하실에 홀로 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타인에게 결코 닿지 않습니다. 디지털 지하실. 지하 생활자의 언어 패턴은 21세기에도 유효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하나의 거울방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게시하죠. 나는 오늘, 나의 생각은. 스마트폰 화면은 현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타인의 반응, 좋아요, 댓글, 공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을 조정합니다. 지하 생활자처럼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그런 주의를 자신에게 쏟고 있습니다. 타인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온라인 커뮤니티는 LSM, 언어 매칭이라고 했죠. LSM의 환상을 제공합니다. 같은 밈을 공유하고 같은 표현을 쓰고 같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형성한 것처럼 느끼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특정한 사람과 내가 같은 집단에 속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는 형성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나는 증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희박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지하실에 있죠.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는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나오기. 도스토옙스키는 지하 생활자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소설은 그가 여전히 지하실에 있는 채로 끝이 나 버리죠. 이것은 정직한 결말입니다. 페니 베이커의 이론이 보여주듯 나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주의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페니 베이커의 연구가 제시하는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자신의 언어를 관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의 기능어 사용 패턴은 일종의 심리적인 지문과도 같아서 쉽게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쓴 글, 이메일이나 일기를 다시 읽어볼 때 대명사나 접속사 이런 비율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실에서 나오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몰두하는 것, 진정한 과업을 찾는 것, 그리고 타인과 진실한 우리를 형성하는 것. 페니 베이커는 사람들은 서로 호감을 느끼거나 협력할 때 상대방의 기능어 사용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한다라고 했죠. 이것은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의 동기화가 아닌 존재의 동기화죠. 그리고 대명사의 일치가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것이죠. 리자라는 인물이 지하 생활자에게 제공했던 것, 바로 이것이었죠. 그녀는 그의 언어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와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생활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의 나는 너무 비대해서 우리를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지하 생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가, 그리고 언제 밖으로 나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겠죠.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 소설은 처음에는 나로 시작하지만 결말부에서는 우리가 등장합니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라고 시작한 독백은 결국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게 되죠. 지하생활자가 제시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화자는 글을 더 쓰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또 한참을 더 썼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에게 쓰기는 치유가 아니라 증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하실 아닌가? 지하실 밖인가?